B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우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력 주자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6월 3일 대선일까지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요구사항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역의 관점에서 현재 분위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우문, 홍순원 두 패널들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BBS 라디오, BBS 부산 유튜브 채널로 동시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두 분 패널 만나보겠습니다. 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크랩헛에서 제공하는 5만 원 상당의 쿠폰을 저희가 매달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죠. 자, IT 기술의 발달, 나는 예전보다 세대 차이를 더 느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이용하실 때는 샵 4899, 샵 489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발생을 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교방송 앱으로도 지역 설정 부산하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패널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을 두 분에게도 똑같이 드리고 가볍게 일단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손에는 핸드폰 그리고 뭐 귀에도 각종 장비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가는데 어떻습니까? 나는 예전보다 이런 점에서 세대 차이를 좀 더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별로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생각을 안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정치적 활동이 IT와 연결되다 보니까 소통을 위해서라도 계속 공부해 나가고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한 요즘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네. 식당이나 숙박, 커피점이라든지 때 보면 그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고 있는데 별 문제 어렵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네. 자연스럽게 시대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세대 차이는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현실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그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 세대 차이를 느끼는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자, 홍순원 전 청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반대로 세대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저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거든요. 또 더더군다나 요즘 얘기를 하면 단연코 AI와 그리고 로봇 시대 네. 아니겠습니까? AI와 로봇 시대가 결국은 두 개가 결합된 기술로 심장과 두뇌가 주어지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곧 이제 도래가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한 시대로 지나가고 5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저 같은 시대는 이제 따라갈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은 이 대면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문자나 텍스트, 사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듯 보여서 저는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는 단체의 개념이 아니라 네. 나 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게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그 시대에 맞는 그 기술과 접목되는 인간 시대 또 사회상 또 국가 정책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개인주의 아닐까요? 본인만의 생활, 가치관, 네. 정체성을 가지다 보니까 기술이 발달하고 발전하면 당연히 인간성보다는 개인적 성향이 강한
가치관을 가지지 않을까. 그러면 사회적으로 또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들이 또 있겠죠. 예.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지고 오는 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분들이 일자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걱정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심장과 두뇌를 가진 로봇이 우리 실생활에 함께 한다고 하면 어떤 시대적 변화가 올 것인가 그걸 우리는 고민하고 또 그 시대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정치권 상황도 이 기술들이 여러 가지로 결합되면서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 드는데 그런 시대를 정치권도 좀 대비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현재 대선 분위기를 이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틀 동안 대선 후보 등록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12일부터죠, 그렇죠? 네,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현재 두 분 어떻습니까? 대선 변수, 현재 파기환송심이 연기된 부분도 있고, 반 이재명 연합, 빅텐트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의 변수도 있고, 자,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파기환송심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부분이 고등법원 재판이 6월 18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좀 사실 좀 답답해요. 답답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면 지금 이 6월 18로 연기되었고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또 통과시켰고 이것은 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생각하고 그 입법부 법안 같은 경우는 국민들을 위해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가 돼야 되는데 재보면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켰고 결국 그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우려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국민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판단하고 계신지 다시 제가 묻고 싶은 심정이며 이런 폭주 정치 현실이 저는 상당히 분노와 실망감을 또 느끼고 또 그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특검을 발의하는 부분까지 보면 과연 이 나라 사법부가 입법부가 사법부를 흔들고 있지 않는가 라는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우리 홍 박사님. 이번 대선은 사실상 변수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성격의 선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선거는 정치인들이 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나 또 후보자가 된 정치인들이 국민을 설득하는 이런 정치 또 선거 운동의 방식이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은 특별히 이 선거가 만들어진 계기가 결국은 내란 계엄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인들을 명령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파기환송 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엄청난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또 다른 내란에 겪겠다. 이제는 윤석열 내란을 넘어서서 사법 내란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국민들의 걱정에 의해서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에 조희대 내란, 나는 내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조희대의 비극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서명에 참여한 분들이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에 도달이 됐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게 바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그리고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치인들과 또 사법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명령에 의해서 지도자가 선출되는 이 특수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먼저 그 부분은 내란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 네. 지금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의 무죄가 떨어지면 신뢰를 가지고 정말 좋은 판결을 했다. 자기들에게 좀 불리한 판결을 했을 때는 어찌 보면 겁박하듯이 탄핵을 시키고 특검을 하게 한다는 이 명분 하에 대한민국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런 형태로 갈 때 과연 어떻게 표가 나타날지도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하나 가져왔던 게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2007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민주당이 독선과 오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불법 행위를 용납하라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시기라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행위는 법에 따라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우리나라 정치 풍토 중 문제점으로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지적했고 마치 정치인이거나 선거와 관련된 일이라면 성역처럼 다뤄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민주당에 큰 충고가 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함부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올릴 수는 없다. 그렇게 단정 짓고 싶고 왜냐하면 현재 국힘이나 국힘 지도부나 또 국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핵심 당원들은 아직도 윤석열 내란 계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가 있다라는 상황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은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자초한 겁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듯이 36일 만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에 회부가 됨과 동시에 9일 만에 판결을 했습니다. 그 9일 안에서도 2번밖에 심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2번 심리를 하는 동안에 이 수사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1심, 2심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판결문들, 판결 내용들이 6만에서 7만 페이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많은 기록들을 앞서 제가 얘기했던 휴머노이드 로봇도 아니고 인간입니다. 대법관들도. 이 대법관들이 이 많은 기록들을 한 번이라도 보고 판결을 했을까요? 그게 이번에 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100만 명이 이틀 만에 잘못됐다라고 서명을 하니까 대법관들도 떨은 겁니다. 이 사법 체계가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을 했고 그 일환으로 천만다행히 고법에서 기일 연기를 6월 달로 넘긴 것이죠. 법원 내부에서도 많은 재판관들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파기환송심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단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이런 상황들 국민들이 다 보고 선거 때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두 분 의견은 또 당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이렇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등등에 대해서도 지금 어쨌든 간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큰 반 이재명 연대라고 저희들은 뭐 표현을 하고 싶은데 뭐 그런 상황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계속 흰머리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를 지지하는 우리 유권자분들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지금은 약간 단일화에 대한 혼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선을 포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조금 옆에서 답답하신 모습
짜증나는 모습 보이더라도 꼭 지지할 수 있는, 즉 바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지지하는, 화가 나더라도 그 지지하는 모습은 버리지 마시고 꼭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 11일까지 그 대통령 후보자 등록일인데요. 그렇죠. 모레까지죠. 현재 국민의힘에서 내부 혼란, 이른바 자중질환은 상태에 빠져 있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후보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연대 방식이든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단일 방법을 모색해 혼란을 빠르게 수습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당 중심은 지금 현재 김문수 대통령 후보자가 되어야 하며, 현 비대위 체제는 후보자 중심 체제로 가는 게 당연히 맞다 봅니다. 그래서 한동수 총리와는 분명히 11일 전이나 14일, 15일 이렇게 많은 대안을 제시했지만, 어떻게는 여론조사든 연대든 결론을 내어야지만이 그 진영의 통합과 정권 재창출이 핵심적인 열쇠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네. 네. 참 여유로워서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나 또 국민의힘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선 후보 결정 과정을 보면 권 박사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여유가 있는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지도자를 선출할 때입니다. 이 지도자를,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지도자를 선출하는 발생 원인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정당과 그리고 행정부가 서로 소통이 그렇게 많이 없었고, 권위에 의해서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야당의 존재도 무시하는, 또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오늘날 계엄, 내란 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괴물로 탄생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를 놓고 갑론을박한다? 자, 당헌 당규에 원칙대로 얘기를 하면 8명의 후보가 있었고, 그 8명 후보 중에 한 분으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김문수 현재 여러분들의 후보죠. 그러면 그 이상의 어떤 법이 존재합니까?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지금 현재 자연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얘기하면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정당당하게 법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후보가 된 김문수에게 양보하라는 듯이 얘기한다라는 것은, 이건 바로 여러분들은 현재 미래의 대한민국도 걱정하지 않고 주권자인,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도 무시하는 처사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슈가 이재명에서 갑자기 국민의힘 이 당 그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슈가 선점됐다 봅니다. 그래서 만약 어대명이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조금 막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관심도가 지금 상당히 높아졌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부분을 잘 알지 못했던 유권자분들도 지금 다시 회귀가 되면서 김문수 후보자의 전투력, 그다음 과거에 정념하게 살아왔고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짧은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자는 김문수 후보자입니다. 그 대신에 이재명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지금 자연인이든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든 간에 일반적인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총리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크게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지금 갈등이지만 이거는 분명히 봉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지도자는 노블레스 오블리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존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로 당선된 것은 좋은데 어떻게 더 큰 지지도를 더 끌고 오고 더 선거를 더 개편해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하다 보니까 이는 후유증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홍 선생님 1분만 또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선거는 헌법을 지키는 세력과 헌법을 지키지 않는 세력과의 간의 대결입니다. 결국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는 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힘에서 어떠한 행위가 또 어떠한 즐거운 방법으로 후보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절차와 과정과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이번 선거는 미래를 위한 지도자를 뽑는다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 과정들도 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과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 이재명 세력의 연합들이 얼마만큼의 또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이 선거 결과가 또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선거 결과를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국민의힘 단일화 과정들도 계속해서 저희들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후보 단일화는 어떤 형태든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연대든 이제 네. 통합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 말씀 나누다 보니까요. 라디오 생방송은 여기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항상 라디오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족함은 저희들 계속해서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채워드리니까요. 유튜브 채널로 많이 오셔서 두 분의 토론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라디오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에서도 대선 준비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지역에서는 물론 시당이겠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지금 원내 정당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부산시당 원내 두 정당을 대표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선거 준비 운동 상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도 역할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분부터 좀 시작하겠습니까? 어떻게 좀 뭐 역할은 맡으셨고, 예, 준비 상황 어떻습니까? 그래도 지금 뭐 단일 후보가 되어서 지금 전국을 누비고 있는. 네, 선대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됐죠, 그렇죠? 네, 아직 구성도 안 돼 있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금 구성은 되지 않았고요. 네. 지금 오늘 11일 이후로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11일 이후로 이제 김문수 후보자라든지 아니면 한동수 총리와의 어떤 이 모종의 이 관계가 결정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먼저 지금 뭐 독보적인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선대위가 꾸려졌을 것이고 뭐 하니까 먼저 뭐 홍 박사님께서 어떻습니까, 홍 박사님 준비 상황? 네, 우리 민주당 준비 상황은 차질 없이 법을 지키면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산 지역에서도 어제 선대위가 꾸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의 인사들도 포함이 되고 또 기존에 부산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또 서울 정치, 중앙 정치를 했던 분들도 참여를 하셔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라든지 또 우리 해수부 장관 하셨던 김영춘 전 장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를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이번 선거는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역과 그리고 계파를 초월한 또는 정파를 초월한 이런 선거가 돼야 된다라는 게 후보의 생각이고
또 함께하는 우리 당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또 변화가 있게끔 하려고 하면 우리 부산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 지도부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후보와 한 몸 한 뜻이 되느냐 이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또 그 공약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내어놓고 또 시민들을 설득하는 이런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그 준비 과정들이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느낌을 받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로 후보 단일화 때문에 아직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뭐든지 그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41.195km처럼 6월 3일이 네. 대선 기간이 짧으면 짧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길면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재명 지금 후보께서 전국으로 돌아다니시고 선대위가 구성됐지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도 빨리 이 단일화라든지 후보자가 선택되어서 네. 지금 선대위가 구성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 골든 크로스가 아니래도 조금 좋은 방향으로 선거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필패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꼭 단일화가 여론조사에 의해서 토론에 의해서 결과물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재가 그때 DJP 연합했을 때처럼 연대식으로 가는 부분도 좋은 해결 방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우리 당에서는 최종 후보자는 지금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처음에 대선 후보 되자마자 경기도지사 시절에 한센인들 마을을 위로 방문을 했고요.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그리고 중도층을 겨냥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치인이 갖춰야 될 국민들 어려운 그 국민들을 보듬을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김문수 후보의 상당한 또 강점이라 보고요. 아까 말씀대로 리더라면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분명히 지켜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때 김문수 후보자 개인적이고 우리 당에서는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한덕수 후보나 그다음 김문수 후보자 두 분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혼란스럽고 정말 어려운 난국에 처해져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과정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미래를 지향하는 또 미래의 지도자 이번에는 특수한 선거라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인 나라를 걱정하고 또 주권자인 국민을 걱정하는 정당이라면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됩니다. 이 상황 정도 오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후보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그래도 국민들은 이해를 하고 또 그 후보의 방향이나 또 정책이나 공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여지가 있지만 지금은 국힘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이것조차도 법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동안에 법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런 내란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 당내에 후보를 뽑는 조차도 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일부 무리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그 반면에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께서 속초에서부터 전국 투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인들과의 간담회라든지 또 지속적으로 지역에 가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공약 또 노인들에 대한 공약 미래 가치에 대한 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또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겠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힘은 현재 이 두 후보가 누가 후보가 되느냐 여기에만 주안점이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현재 망해가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져낼 것이냐 하는 정책에 대한 걱정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이 비극적인 사실을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들인 국민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약이 뭔지를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그런데 공공의료 부분을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성남시가 공공의료원을 만들었는데 지금 거의 적자에 허덕이는데 이거를 다시 민간단체로 넘긴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성남시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고 나면 끝인 게 아니라 그걸 관리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약이라든지 뭐든지 말은 쉽게 놓을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죄송한 말이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말은 콩을 매주 쓴데도 저도 사실은 신뢰가 많이 깨어짓고 네. 그다음 법질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를 보십시오. 거의 사법기관을 지금 초타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도 통과된 게 보면 무죄일 때는 계속 재판을 유지시키고 기각이 되든가 시키는데 만약 유죄 취지를 놓게 되면 대통령이 수행하는데 지장이 된 데서 스탑을 시킨다는 이런 법안도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저는 이 국민의힘에서 법을 어겼다는 이야기는 사실 또 똑같은 말이지만 어부선설이라고 보고요. 지금 사실은 법안은 다시 한번 민주당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자각하면 안 돼요. 저도 지금 내각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입법부가 행정부와 결합되면 이 권한은 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내각제를 반대하는 것이고 대통령제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유지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법사위 즉 이재명 대표는 전국을 가지고 다닐 때 사실 파기 황손심이 내려왔을 때는 상당히 불안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법부를 많이 압박하고 그다음 특검법을 내고 그다음에 탄핵까지 하겠다는 급박을 하다가 이번에 그 파기 황손심 내려왔던 고등법원이 앞으로 어찌 보면 이 급박이랄까 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6월 18일로 연장을 시켰던 거 빼놓고는 6월 3일 끝나고 나면 이 판결이 또 어떻게 될까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 법질서를 혼란스럽게 말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하는 형태들을 보시면 저도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법질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겼다는 것은 사실 맞지도 않고 제가 특검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잠깐 여기 마이크 네. 한번 넘겼다 예, 가시죠. 죄송합니다. 네. 예. 젊은 정치 희망자 우리 권 박사도 거짓말을 하네요. 민주당이 최근 엊그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관련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당선이 되었을 때 당선자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재판 소위 말해서 소추를 현행법에서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재판 과정도 명확하게 마무리를 해놓자. 그것은 많은 법조인들이 다수의 법조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존재하니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놓자라는 차원에서 이 법안이 상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비단 민주당의 후보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적 불합치성에 대해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이것을 마무리를 해놓자라는 의미지 누구의 유불리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선거 과정에서 법을 지키는 자와 법을 지키지 않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선거는
내란 계엄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내란 계엄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을 전 국민이 지켜봤고 또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에 동조했던 세력들이 구속이 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위헌적 요소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별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 여러분들 당헌 당규에 의해서 김문수 후보가 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적도 없는 한덕수 전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불법이라고 본인도 주장을 했고 또 현재 많은 당내 분들도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는 지적을 한 것이지 어떤 개인에 대한 불법성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그 제가 지금 형사소송법 84조 때문에 대통령 불소추권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지금 현재 공청회도 열리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입법부에서 지금 급하게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처리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것도 국민들도 사실은 보고 듣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검법 남발에 대해서 가져온 거 보면 지금 내란 특검법도 지금 발의했다고 지금 이야기 들었는데 미국에는 특검법이 없어버렸습니다. 왜냐? 지금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요. 왜? 정치적으로 수단화. 보면 수사를 위한 특검이 아니라 정치 공세용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수사기관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즉 경찰이나 검찰을 무시하고 못 믿겠다. 그 특검만을 요구해서 제도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법치주의 해소는 특검은 예외적 수단인데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사법 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부분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그다음 불신이 커지고 국정의 발목 잡기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미국에서는 아예 특별 검사만 임명하지 특검법이라는 자체를 없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가장 잘 사용하는 게 특검법을 가지고 뭐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내란 특검법 모든 특검법을 가지고 하는데 검사를 100명까지 지금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 놓듯이 아까 저는 생각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상황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럼 다시 우리 또 처음 이야기하듯이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부분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법적인 문제는 저도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지금 저는 지금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실 자중질환이 일어났지만 위법적인 거나 위헌적인 모습을 보다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당연하게 지금 경선을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자 중심으로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라도 하든 지금 그렇게 결정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민주당에서 너무 기분 좋게 우려 안 하실 테고 저희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금 박사님 예. 지난주에 제가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대의 비극 기억나시죠? 결국은 희대의 비극이 생겨버렸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검사 숫자 100명을 늘리는 이런 얘기했는데 검사 숫자 100명이 아니고 헌법재판관을 100명으로 늘리면 좋겠다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건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독일 헌법을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독일에서는 바로 희대의 비극과 같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법관을 100명을 두고 있습니다. 100명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전원 합의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결국은 법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12명의 재판관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려해서 100명의 헌법 재판관을 대법관을 두자라는 그런 안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갑론을박 안 하고 싶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대선이 치러지는데 정책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정책은 사라져 버리고 결국은 혼란만 가중되는 이런 국힘당을 보고 굉장히 우리 부산 시민들 특히 걱정을 많이 할 것이다. 17대 1이지 않습니까? 17명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는 부산, 한 명밖에 없는 민주당 국회의원, 17대 1의 구도 속에서 과연 우리 부산 시민들은 뭘 기대할 것이냐. 국힘을 지지하고 또 뽑아주었을 때는 부산에 엄청난 큰 일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존재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한 국회의원이라도 지역에 걱정을 하는 이런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에 걱정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대선을 계기로 부산이 걱정하고 있는 일자리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중소상인들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의 지역 정서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서울과 부산의 부동산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국힘에서는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난 참 걱정스럽다.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우리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선과 관련한 부산의 걱정거리들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되물어보고 싶었던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부산 공약이 뭔가 제가 훈 박사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었고요.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것이고 지금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이제 탄핵됐지만 그때 산업은행 이전하고 여러 가지 일반 정책들이 나왔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되다시피 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글로벌 허브더시 특별법이라든지 지금 북한 항로를 또 그에 대한 법안을 또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때 홍 박사님께서 원자력 발전소 옆에 이걸 이용해서 기장의 원자력 발전소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와고 반도체 업체 들어오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첫 번째 그때 제가 또 의문점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는 탈원전하면서 이 원전의 발전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미약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이제 탈원전이 아닌 원전 발전에 대한 부분을 사실 그때 기업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한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었고 다시 지금 뭐 해남 쪽이라든지 강 케이블을 깔아서 다시 뭐 데이터 뭐 센터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기초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도 상당히 부산 쪽으로 왔던 걸 글로 옮길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공약에 대한 부분도 검증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저께 그 단일화 되기 전이다 보니 거기 공약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쨌거나 인정을 합니다. 약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 산업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이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부산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후보자의 이제 부산에 대한 공약이 어찌 되는지 저는 한번 다시 되묻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마침 이 부분이 지금 나왔으니까 자유롭게 두 분 말씀하시도록 제가 시간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방송하면서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중심으로. 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시죠. 네.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부산의 미래 아닙니까? 또 부산의 미래를 넘어서 현재가 더 죽겠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마음 편한 분이 한 분도 없다라는 게 부산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우리 민주당은 부산 전체를 놓고
바라보는 미래의 밑그림은 해양 수도 부산. 이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해양 수도 부산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세부적인 계획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노무현 정부 이후로 지방분권이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되었고 또 실행 과정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정부의 부처를 지역에 이전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제1과제가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오면 60%는 풀리는 문제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해양수산부가 내려오면 해양수산부 산하의 연구기관이라든지 또 직속 기관들이 존재하죠. 그게 일부 한 3분의 1 정도는 영도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서는 부족하겠죠. 해양수산부가 내려오면 나머지 70%도 부산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된다. 그 기관 중에 하나가 해양진흥공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해운대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5조나 되고 이 해양진흥공사가 하는 일은 선박 운영이라든지 선박 신조라든지 수리 이런 데에 대한 투자를 해주는 게 바로 해양진흥공사가 하는 기능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설립이 되었고 현재는 굉장히 큰 흑자를 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진중공업이 한진해운이 박근혜 정부 때 해산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물류에 대한 엄청난 손해와 엄청난 비용 부담을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그때 해양수산부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5조 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서 자본금을 마련했고 이 자본금을 통해서 현대상선이라고 하는 비실비실했죠. 이 현대상선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현재 이 현대상선이라고 하는 메이커가 HMM이라고 개명을 해서 지금 전 세계 해양 물류의 6위에서 8위에 해당되는 그런 매머드급의 기업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주가도 잘 나가고 있죠. 1,000원, 2,000원대 있던 현대상선 시절에서 지금 HMM 시절은 2만 원을 뛰어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HMM을 필두로 해서 우리 본사를 부산에 이전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목표. 그러면 개인 기업을 어떻게 올 거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HMM의 기업 형태는 현재 해양진흥공사 투자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대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기관은 결국은 국가 재정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강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 그래서 HMM과 더불어서 150개 정도 되는 주변 기업들이 부산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엄청나게 커지겠죠. 거기에 아울러 5조 원밖에 안 되는 이 해양진흥공사를 이제는 자본금을 더 늘려줘서 그 자본금이 늘려주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도 예를 들면 조선 기자재 업체라든지 또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법조인들이 얼마 전에 많은 그 논란이 되었고 또 건의도 했죠. 그게 바로 해양법원입니다. 해사법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해사법원이 지금 우리나라의 해양 관련 선박 관련 분쟁이 생기면 어디 가서 재판을 받느냐 하면 싱가포르에 가서 받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그와 관련된 비용이 한 5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을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
해사법원을 신설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해양수산부 이전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아울러 앞서 얘기했던 글로벌 혁신도시 특별법, 산업은행 이 부분만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능가하는 이런 공약들.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를 합니까? 부울경 메가시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무산을 시켰습니다. 박형준 시장, 그다음에 경남도지사, 울산광역시장이 민선 8기에 당선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전 정부에서 법안 발의돼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36조 원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금액을 광역교통 인프라에 사용하게끔 법적 보완까지 만들어서 제도적 장치까지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법을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게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안에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글로벌 혁신도시 특별법 이거는 세 발의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이번에 부산 전체의 미래 성장 과정으로 공약을 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한 꼭지가 결국은 북극 항로 개척도 이제는 부산이 플랫폼이 돼야 된다. 해양 산업에 있어서는 부산이 플랫폼이 돼야 된다. 그 일환으로 북극 항로도 부산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공약도 아울러 해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면 그러면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살고 계시는 동부산권, 기장, 해운대 등 그리고 강서, 서부산권 이런 등등의 지역 공약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역위원장들에게 일일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공약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중앙선대본에서 면밀하게 전문가들과 검토를 하고 또 검토된 결과를 우리 지역위원장들과 협의를 해서 가장 잘 아는 지역위원장들이 옳다라고 판단하면 우리도 강력하게 이 공약을 제시를 해서 부산 미래 그리고 부산이 그동안에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이런 불안감을 이재명은 해소를 하겠다라는 이런 방향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역위원장들이 생각한 이런 부분들은 또 선대위에 모여서 공약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저희가 한번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오래 하셨으니까 너무 많이 드린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4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볼 때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가지가 너무 크게 나온 것 같고요. 저는 산업은행이 하나도 이전 못하는데 과연 해양수산부 이전을 하면 그러면 인천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물동량도 부산보다는 인천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산이 우리 대한민국이 삼면이 바다입니다. 거의 다 항만을 갖추고 있고 나름대로 역동적인 물류들이 움직이는데 부산만 해양수산부를 이전한다? 그럼 인천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 부산에 해수산부를 이전한다 했지만 다시 인천에 갔을 때도 또 나름대로 표로 계산해 보면 저는 인천이 더 해양수산부 이전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왜냐? 부산 시민이 맞아요. 아니 맞는데 지금 말씀드린 해양수산부 그 이전 자체가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이 이야기도 인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산업은행 하나도 이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 위에 있는 분들은 뭐 부산으로 내려가기 싫대서 막 그만두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부산은행이 그 산업은행이 이전은 또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안 됐는데 그거를 계속 이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저는 지금 이 MMM이라는 이 선박 회사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자꾸 투자를 해줘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나왔다지만 저는 사실 반대로 생각해요. 이제 이번에 그 김문수 후보가 뭐 아무 공약도 안 내세웠다 하지만 지금 기업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기업을 계속 유치하겠다. 외자 유치를 하겠다고 먼저 첫 번째 화두를 꺼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산도 하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되겠죠.
저는 이제 국가에서 투자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 봅니다. 차라리 선별적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사회 관제 자본에 투자하는 게 맞고 일반적인 기업이 그 국가에서 정부에서 투자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만들게 되면 만들 때는 좋아요. 저는 관리가 안 된다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공공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업은 민간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나는 그게 맞다 보는데 계속적인 부분에서 진흥공사라든지 5조 원에 대한 부분을 더 만들어서 투자를 만드는 거는 아직도 지금 정부 돈에 지금 민간의 그 투자라는 게 MMN 자체도 지금 기업이 어려울 때 HMM에는 일반적인 기업들이 어려울 때 국가자금, 산업은행 자체가 들어갔다는 거, 국가자금이 들어갔던 거고 지금 대우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국가산업은행 자금이 들어간 데가 많습니다. 즉 민간업자가 지금 살아나지 못하는 지금 토양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국가에서 계속 투자한 데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조금 좀 지양시켜야 된다 보고 마찬가지로 그 김문수 후보자처럼 기업들이 민간 기업들이 와서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자체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만 뭐 왁자지껄 살 거 아니고 외부 기업들이 유치를 하려면 외국 유치를 하려면 이 대한민국에 대한 기업이 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노동자들, 노조들 여러 가지 부분 또 해결하는 부분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노동부 장관까지 했고 노조운동까지 했던 분이니까 노동운동까지 한 사람이니까 더 잘 알 것이라 보기 때문에 저희는 공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했던 게 기업 유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답변을 조금만 드리고. 네, 저희도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인데요. 짧게 한마디씩만. 이거는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료를 한번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산업은행은 이전을 하려고 하면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법안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국회는 여야가 존재하고 그리고 요즘은 더 어려운 게 수도권이 국회의원 숫자 전체 숫자의 거의 4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7명이나 되는 국힘의 부산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안 되느냐. 그게 국회의원 숫자에 딸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산업은행 노조가 워낙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든지 이런 정서들이 여러 가지 존재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유 하나가 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는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각 부처는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해양수산부가 옴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주변 기반들이 결국 부산은 해양수도 부산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60%의 기반이 조성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도 그게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법안 수정이 없이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해양수도 만들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오는 것이 원칙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요 공약이 매니페스토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겠습니다. 저는 뭐 정치를 한 데서 저희 당은 맞고 너희 당은 틀리다는 뜻이 아니라 부산이 발전하는 데 부분도 우리 홍 박사님도 그걸 인정하고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해양부 수산부 이전을 한다면 저라도 지지하고 박수를 치줄 수 있는 걸 박수를 치겠습니다. 지켜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실행할 겁니다. 네, 저희도 지역 공약 관련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역 공약 관련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 다음 주에 만나 뵙고요. 다음 주에는 후보 단일화가 된 상태에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흰머리가 좀 안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음 주에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서 권음은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